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약간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더라도 자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하신 거 잠깐 복습하면서 동시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죠. 이 결과죠. 그랬을 때 이 원인 두 가지를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결과를 법률 효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법률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법률 행위란 당사자 의사대로, 즉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표현할 때 그게 법률 행위가 되죠. 반면 법률 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거죠.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변동될 때 그것을 법률 규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써 있는 거가 기준 아니에요. 매매 임대차 다 법에 써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매매나 임대차는 당사자가 원인사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입니다. 반면 상속, 경매, 수용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죠. 그게 법률 규정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는 법률 규정을 중개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매, 임대차, 전세 이런 거 중개하죠. 전세권.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법률 행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위주로 공부합니다. 나중에 법률 규정은 잠깐 나와요. 그래서 주로 법률 행위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 이제 결과로서 우리 이제 권리 중에 대표적으로 물권과 채권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물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이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물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즉 나와 관계 맺은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것을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채권이란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맺은 그 사람끼리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를 대항력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주 어려운 말이고 시험 보기 그 전주까지 제가 계속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건 이제 공부했었죠. 그럼 자 우리 이제 법률 요건 중에 이 행위가 중요하니까 법률 행위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자 그럼 이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이 법률 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성립해야겠죠.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갖췄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계속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법률행위 요건으로서 먼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법률행위는 매매나 임대차 생각하세요. 그럼 매매나 임대차 한다면 일단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사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알려야겠죠. 의사표시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앞글자 따서 당모가지에서 당모그라고 외웠죠. 그 다음 이제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도 안 했다면 2단계로 넘어올 수 없어요. 여기는 성립한 걸 전제로 이 단계로 넘어옵니다. 그랬을 때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리 능력이란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 의사 능력이란 제정신이다. 내가 뭘 하는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나 혼자 유효하게 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은 우리가 앞글자 확가적 외우셨죠? 그래서 확정 가능해야 되고 실현 가능합니다. 다음 법에 적합해야겠죠?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 확가적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마지막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거죠. 한마디로 의사가 내 속, 표시가 겉이에요. 겉. 그래서 의사표시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돼요. 겉 표시와 내 속, 의사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즉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매매나 임대차잖아요. 이런 법률행위 하면 아무 말 없으면 이 오렌지색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그럼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완전 유효, 완전 정상이죠. 그럼 굳이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법에서는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그 비정상의 법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 사유로 만든 게 있어요. 반면 어떤 건 법에서 취소 사유로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하나 외웠죠. 민법의 취소 사유는 이 녹색 글씨 재착사강 외우셨죠? 기억납니까? 다시 우리 시험범위 민법의 취소 사유는 우리 딱 네 가지. 여기 재착사강 외우셨어요. 나머지는 다 무효입니다. 무효. 여기 없는 것도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라고 두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효력 요건을 결하했을 때 어떤 게 무효가 되고 어떤 게 취소가 되는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무효 취소 효과를 다시 봐볼게요. 자, 그럼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굳이 이행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은 이행해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했네요. 이행했을 때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근데 이행했다면 다시 내 것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 것, 즉 당신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죠. 그걸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서 다시 받아오면 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 엄청난 특징인데 단 여러 가지 무효 중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게 좀 이따 103조, 104조입니다. 좀 이따 103조, 104조예요. 다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했을 때는 이행했더라도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약간 어려운 말로 불법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불자 잘 보세요. 자, 따라서 여기서 불법이란 이 103조, 104조 위반을 말합니다. 즉 이 단어에서 말한 불법이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말해요. 라고 좀 이따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건 다음 주까지 공부할 텐데 미리 앞에 나온 겁니다. 자,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똑같습니다.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행했을 때가 달라요. 이행했을 때 하필 여기 103조, 104조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유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의사한 무능력 무효이다. 의사한 무능력 무효인데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무효 사유가 여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이다.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특징이 나와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불법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기죠. 그럼 여기는 취소를 할지 말지 선택합니다. 취소권이 있더라도 나에게 유리하면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효가 되니까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겠죠? 근데 나에게 불리해요. 그럼 취소권을 행사하겠죠? 그때는 행위실효 소급해서 결국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그냥 아무 효력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래 적지 않았죠. 그냥 무효인 법률행위예요. 근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무효 효과와 취소 효과를 잠깐 봤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제 당사자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다 있다 해서요. 의사 능력은 제정신인데 이걸 결하했다가 의사 무능력자. 그럼 이자간 행위는 둘 중에 무슨 사유죠?
둘중에 무효사유였고, 다음 행위 능력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능력입니다. 이걸 결하했다가 제한 능력자인데 이 자에게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다음 피성년 후견이 나오죠. 이제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 즉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 자를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하면 심판 받은 자를 피를 써서 피성년 후견이랍니다. 하면 살짝 맛이 갔어요. 즉 사무 처리 능력이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 자는 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 받은 자를 피를 써서 피한정 후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건 원래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주로 미성년자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얻었다면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근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다. 아무튼 제한 능력에는 3명 다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 목적에서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 타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확가적 타를 못 갖추면 여긴 다 무효 사유밖에 없습니다. 여긴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그 중에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면 무효라 했습니다. 다음 가능 반대말이 불가능 불능. 근데 기억나요? 후발적 불능 유효.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무효라고 여기가 공부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적법성부터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적법성이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 봐야 됩니다. 여기를 모르면 우리나라 어떤 것도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책을 펴보겠습니다. 책은 151페이지입니다. 자, 책은 랜드프로 기초입문서죠. 이거 1차 과목 1차예요. 자, 그래서 책은 151페이지입니다. 그럼 거기 박스가 나오죠. 자, 이런 말입니다. 이제 적법성에서 이제 법률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 먼저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임의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강행 규정을 뭐라 할까요? 그렇죠. 강행 법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자, 우리가 처음 보지만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좀 더 어감이 셉니까? 어떤 게 더 어감이 더 세요? 그렇죠. 이문은 좀 만만해 보이고 강행 규정이 좀 세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센 캐예요. 센 캐. 얘가 센 캐예요. 센 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 봤나요? 혹시? 센 캐가 센 캐릭터예요. 얘 좀 세게 보여요. 센 캐릭터가.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행이 좀 더 세 보이죠? 자, 그럼 어떤 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면 임의 규정과 당사자가 반대되는 약정을 합니다. 또는 임의 규정과 위반되는 약정을 해요. 그러더라도 그 약정 유효입니다. 유효.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약정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약정이 없을 때 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임의 규정은 아까 만만히 봤죠? 이건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과 서로 다른 약정을 하면 그 자들에게는 그 약정이 적용되고 이거 적용되지 않아요. 즉 안 지켜도 된다. 반면 강행 규정은 우리에게 언제나 적용됩니다. 세 보이니까. 근데 강행 규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속 규정. 그리고 효력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력 규정. 이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그럼 어떤 게 단속 규정인데 단속 규정을 위반하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개인 간의 거래, 그걸 사법상 효력,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로 내버려 둡니다. 즉 사법상 효력, 개인 간 효력은 그대로 유효해요. 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이나 제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는 내버려 둡니다. 반면 어떤 게 효력 규정이라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잖아요. 그때는 개인 간의 거래, 즉 사법상 효력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효 사유와 취소를 비교하고 있죠. 그러죠? 그럼 여기서 결국 어떤 것만 무효죠? 여기 효력 규정만 무효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 민법은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입니다. 다시 우리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임의 규정 아니면 효력 규정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 민법에는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경찰 행정 단속이 주 목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야 단속 받았다, 단속 떴다 들어봤나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속에 걸리면 사적거리에 내버려 둬요. 그냥 단속당해서 제재만 받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식당이 무허가 음식점이다. 식당이 허가가 없네요. 여기서 점심을 먹고 나왔어요. 그럼 점심 먹으면 밥값을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밥값은 내야 돼요. 음식 매매, 사적거래 유효. 대신 신고하면 이 사장님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경찰 행정 단속이 주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민법이 아니에요. 기타 행정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임의 규정 아니면 효력 규정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 그랬죠. 그리고 강행 규정 그러면 보통 효력 규정 말합니다. 단속 규정은 단속이라 써집니다. 따라서 그냥 강행 규정은 다 뭘 말한다? 보통 효력 규정 말합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맞습니다. 다시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맞아요. 단속 규정은 이 말을 써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죠? 자, 그럼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계약법을 공부할 텐데 대부분의 계약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은 일단 강행 규정이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예외가 몇 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에는 임의 규정과 효력 규정밖에 없죠. 이 무슨 말인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 겁니다. 근데 이해가 어려워요. 이 이해가 임대차거든요. 아직 임대차 안 했잖아요. 그러더라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 예를 반복이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그냥 들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다. 일단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생각했죠. 이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체결합니다. 임대차란 돈 받고 빌려주는 거였죠. 그때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다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필요비는 꼭 드려야 할 돈, 유익비는 꼭 드릴 필요가 없지만 돈을 들이니까 가치가 증가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주방을 리모델링 했다 이런 것들. 아무튼 을은 내 거 아니죠. 갑소유 부동산에 뭔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을은, 임차인은 이 비용 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지출한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민법 626조가 됩니다. 이 법에 써 있거든요. 근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1억의 약정이 있다 해보세요. 임차인 너 비용 청구하지 마.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 포기를 배제한다. 포기 배제한다고
만약에 약정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법에서는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당사자들은 비용 청구하지 말자고 약정했네요.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만약 이게 유효라면 을은 비용 포기해야 됩니다. 비용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 약정이 무효라면 약정 효력이 없죠? 그럼 을은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이 법조문에 달려 있어요. 잘 보세요. 만약에 626조가 만약에 임의규정이라면 임의규정과 반대약정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임의규정이라면 이 반대약정 유효가 돼요. 유효. 그럼 약속대로 하니까 을은 비용 청구 못합니다. 비용 청구 못합니다. 반대로 이 626조가 만약에 여기 강행규정이라면 그럼 민법의 모든 강행은 다 효력 그랬거든요. 그럼 그 규정과 위반된 약정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강행규정이라면 이 반대 약정 무효가 돼요. 그럼 효력 없으니까 을은 비용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대표적인 임의규정이라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건 대표적인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면 임의규정과 반대 약정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이 약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비용 청구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 비용으로 목적물을 원상 회복한다 또는 원상 복구한다. 이 약정 많이 하잖아요. 이 약정이 이겁니다. 그럼 을은 유익비 같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임의규정이라고 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잠깐 책을 살짝 찾아볼게요. 자, 잠깐 책을 28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을 286페이지 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법은 앞뒤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286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2번 임차인 권리가 있고 양괄호 1번 비용 상환 청구 써 있습니까? 그럼 그 밑에 법조문이 있죠? 자, 연필 들었나요? 제가 책을 읽으면 책에 무조건 밑줄 그것만 분달했습니다. 그럼 626주 밑에 1항이 있죠? 동그라미 1번 1항이에요. 자, 밑줄 임차인 임차물 보존에 관한 다음 필요비에 동원한 적으세요. 필요비를 제출한 때는 가로 열고 즉시란 말은 가로는 원래 법에 없어요. 저자가 써놓은 겁니다. 즉시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즉 상환 돌려달라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이 다음 유익비 동그라미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까지 사선을 딱 끊어요. 그 다음 그 뒤에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임대인이 주어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안에서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누가 상환해야 되죠? 주어 임대인이 상환해야 되죠. 그럼 반대해서 가면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게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그럼 법조문 밑에 동그라미 1, 2, 3, 4 보입니까? 그럼 동그라미 4번 규정 성격 보세요. 자, 무조건 밑줄 하세요. 비용 상환 청구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다음 임의 동그라미 임의규정이다. 아랫줄 계약 종료할 때 자, 원상 복구에 동원하십니다. 한다는 약정 동원하세요. 약정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자, 유효 동그라미 유효함으로 임차인은 지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까지 보세요. 다음 그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287페이지 위쪽에 양괄호 3번 지상물 매수 초음권 있습니까? 지금도 그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왕이면 시험에 잘 나온 예를 들어봐야겠죠. 자,
자, 지금부터 본 게 643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나대지예요. 지상에 아무것도 없죠? 이 토지를 우리 건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빌립니다. 건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예요. 갑이 임대인, 우리 임차인. 그리고 우리 지상에 건물 지었죠. 자, 그럼 나중에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서로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도 토지대장 따로 있고 건축물 대장 따로 있어요.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그처럼 토지 건물이 서로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토지는 갑소유가 되고 건물은 을소유가 됩니다. 소유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건물 지었죠. 근데 임대차 기간이 20년이나 10년이라면 기간이 끝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10년이 끝났다를 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을은 처음에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줘야겠죠.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네요. 건물이 멀쩡합니다. 그럼 철거하기 아깝잖아요. 그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우리 임대차 한 번 더 합시다. 그걸 갱신한다고 그래요. 갱신. 한 번 더 한다. 한 번 더 하자고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임대인이 오케이 하면 승낙하면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죠. 임대인 노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그때 을은 그러면 내 건물 너가 사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건물 너가 사라고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민법 643조입니다. 그럼 곧바로 매매가 형성됩니다.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어요. 무조건 사야 돼요. 엄청난 권리죠? 그래서 임대인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게 643조예요. 자, 그럼 이제 임대인은 이런 규정 알까요? 모를까요? 임대인은 압니다. 임차인들은 보통 잘 몰라요. 원래 많이 가지면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임대차 체결할 때 갑이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매수청구권이 뭔지 알아? 우리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 평생 몰라야 돼. 너 알면 안 된다. 안 돼, 학생 너 알게 될지 모르니까 매수청구권 너 포기해. 포기를 아까 포기한다고 약정했어요. 계약서에 쓰고 손도장, 발도장 다 찍었어요. 그래서 매수청구 포기하기로 했죠. 근데 법에서는 매수청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은 하지 말자 그랬죠.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유효라면 을은 포기해야 됩니다. 매수청구 못합니다. 근데 이게 무효라면 효력 없으니까 을은 매수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이 성질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643조가 만약에 임의규정이라면 그 반대 약정 유효죠. 그러면 유효니까 을은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643조가 강행규정이라면 그럼 민법의 모든 강행은 다 효력 그랬죠? 그 위반된 약정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이라면 이 약정이 무효니까 을은 매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대표적인 강행규정이에요. 임차인지가 여러 가니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서에 쓰고 손도장, 발도장 찍었더라도 아무 효력 없어요. 을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임대, 야, 너 하지 말기로 했잖아. 그럼 메롱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계약 부분 대부분 임의규정 그랬거든요. 근데 임대차는 계약법이지만 강행규정이 있잖아요. 이게 그 예외를 나중에 몇 개씩 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냥 크게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 물권은 대부분 강행규정 하시면 돼요. 예외는 나중에 차차 공부할 겁니다. 오늘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본 겁니다. 오늘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법률규정은 임의와 강행이 있죠. 임의규정과 반대약정 이유가 되는데
강행규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단속규정 위반하면 유효죠, 유효. 처벌 많습니다. 근데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가 돼요. 근데 우리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규정은 다 효력규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강행규정 말하면 보통 다 효력규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서나 시험에서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면 보통 맞습니다. 맞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은 다시 287페이지 오세요. 287페이지 지금 그대로 펴놨죠? 그 양가로 3번 지상을 매수권이 있죠? 자, 밑줄 하세요. 토지죠, 토지.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지상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하고 임대인이 갱신 청구 거절하면 지상물 매총 행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643조입니다. 그 밑에 박스가 안 나 있나요? 뭐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인포 써 있죠? 거기도 제가 읽은 것만 밑줄 하세요. 자, 파란색 글씨 다 밑줄 하세요. 자, 갑소유 과수원 땅을 그랬죠? 갑소유 땅이라면 토지를 우리 5년간 임차해서 사과나무와 창고를 신축하였다. 이때 기간이 만료하면 지상시설물과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 철거 특약이 매수청구까지 하지 말자는 이 특약이에요. 이 특약. 특약하겠다. 특약 동그라미. 다음 계약기간이 5년이 만료된 경우 끝난 경우 을은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하나 아니면 건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그랬죠. 아래 양가로 1번. 이게 양가로 1번. 방법이 있습니까? 자, 밑줄. 갱신 청구권을 1차적으로 행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을 매수종을 행사 2차적으로 한다. 그럼 동그라미 1번만 밑줄. 임차인이 지상을 매수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즉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양가로 4번 있어요. 양가로 4번. 법규정 성격 가로 열고 강행규정 동그라미세요. 아래 밑줄. 지상건물이나 지상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런 사회적 비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로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지상물 매수정권을 포기하거나 폐지하는 약정은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여기까지 보세요. 나머지 보지 않습니다. 이해는 아직 이해 못하게 되지만 이 세 줄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엄청 어려운 광고입니다. 그래도 꼭 이해하셔야 되기는. 이제 앞으로 오세요. 자, 151페이지. 151페이지. 오셨나요? 이제 상단에 파란색 2번 적법성 의고 박스가 있죠. 강행법규 가로 열고 대부분 물권법이에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효력규정 있습니까? 효력규정 동그라미. 효력규정은 오른쪽에 법규정 위반하면 법률행위는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 처리. 다음 2번 단속규정 동그라미입니다. 자 밑줄 법규정 위반하면 매매계약은 씁니다. 법률행위. 매매계약이 뭐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자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지만 처벌은 받을 수 있다. 아까 모호가 음식점. 그 아래 칸 임의법규 써 있나요? 가로 열고 대부분 계약법이에요. 자 오른쪽에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으로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 다음 당사자가 법규정과 다른 특약을 하여도 자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다. 그래서 그 예로서 비용상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임대차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밑에 박스 있나요? 그 밑에 또 뭐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 있죠? 그 1번, 2번 두 줄 다 책하고 읽어보세요. 제가 책하라면 1번, 2번 왼쪽에 책하고 밑줄하고 다 읽는 겁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적법까지 했죠? 그 다음 이제 파란색 3번에서 사회적 타당성 여기 할 차례거든요. 지금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하기 전에 잠깐 두 가지 용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자, 일단 법률 용어로서 선이 악이란 말이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서 선이란 말이 있고 악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선이란 착한 의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 법률 용어예요. 선이란 어떤 사실을 몰랐답니다.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경우 몰랐다가 선이에요. 착한 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선이는 어떤 걸 몰랐다. 악인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악인은 어떤 사실 알았다요. 안 경우. 어떤 걸 알았다 또는 안 경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세요 그냥. 선인은 어떤 걸 몰랐다. 악인은 어떤 사실을 알았답니다.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정리했습니다. 선인은 몰랐다. 악인은 알았다. 잠시 후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우린 지금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공부하죠. 지금 여기 이 칠판 프린트는 제가 자료란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강의 드릴 때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그걸 프린트 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뭐 적으셔도 되죠. 적으셔도 되고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무효와 지금 취소 사유를 공부하는데 보통 무효 취소하잖아요. 그럼 효력이 다 원칙이 절대적입니다. 무효 취소는 원칙 효력이 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요. 절대적이란 무효 취소를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절대적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무슨 말인지 봐볼게요. 누구에게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갑 소유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토지 건물. 갑이 소유자죠. 근데 친척을이 이 등기부, 부동산은 등기로 권리를 공시하죠. 등기부를 위조해서 친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따게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따게 해둡니다. 그럼 소유권은 등기부 갑구에 나타나죠.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 있잖아요. 갑구에서 소유권을 공시합니다. 그럼 등기부 갑구를 열어보니까 갑구에 갑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둔 거예요. 그럼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을 써야 됩니다. 그럼 등기 원인을 설마 위조할까요? 보통 매매로 위조하는 매매.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되죠. 매매가 세금이 비교적 싸거든요. 보통 매매로 위조합니다. 여러분도 위조하려면 매매라서 매매.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이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게 유효란 말은 을이 소유자란 말입니다. 이게 무효란 말은 을 앞으로 등기돼 있지만 그 등기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고 여전히 갑이 소유자란 말입니다. 그럼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겠죠. 위조해서 한 등기가 유효면 안 되겠죠. 무효입니다. 을 앞으로 등기할 원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무효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을밖에 모릅니다. 갑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을밖에 몰라요. 을이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 병에게 팔고 빨리 도망가야겠죠? 병에게 팔고 돈 받았어요. 병 앞으로 등기해주고 중국으로 빨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해주고 돈 받았죠? 그를 을은 중국으로 튀었어요. 그럼 잡아보세요.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그럼 앞사실 위조해서 이게 무효잖아요. 그럼 병은 이 사실을 알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을까요? 보통 몰랐겠죠. 그럼 몰랐다가 선이 악이에요. 선이. 그래서 병을 선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병이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요. 그럼 병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게 유효란 말은 병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이게 무효란 말은 병이 소유자가 아니다죠?
그럼 을도 소유자 아닙니다.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유효일까 무효일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잘 봐보세요. 만약에 을이 아무것도 모르고 샀으니까 을을 유효라 병이 모르고 샀으니까 병을 유효라면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하니까 아무런 손해가 없죠. 근데 병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불쌍하게도 갑이 소유권을 뺏겨야 돼요. 그래서 병이 유효라면 갑이 소유권 뺏기고 소유권이 병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갑이 뭐 잘못했습니까? 을이 잘못했죠. 그래서 불쌍하게 갑이 소유권 뺏깁니다. 그럼 갑 불쌍하니까 병을 만약에 무효라 해보세요. 그럼 병 소유자 아니죠.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번엔 병이 불쌍해지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을한테 완전히 사기 당했죠. 병이 무효라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보호되지만 병이 불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건은 갑, 병 둘 중에 한 명이 불쌍해져야 돼요. 누군가는 불쌍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당, 부당,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 그래서 나라마다 태도가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보통 유럽 쪽에서는 병 유효 그래요, 유럽에서는. 그럼 병 유효면 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이 불쌍하게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을 잡아서 뒤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병 무효로 취급해요.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라요. 그럼 병 소유자 아니죠?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병 아무것도 모르고 사서 병이 불쌍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병이 을을 잡아서 뒤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병 무효입니다. 아니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유럽 이민 가세요. 이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는 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무효 그래요. 앞사람 무효죠. 그럼 그 무효를 누구에게나 절대적 주장할 수 있다. 선의 3자 보호 안 돼요. 몰랐더라도 보호 안 되고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는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다 죽어요, 그냥. 뒷사람은 전부 다 죽어, 다 죽습니다. 무효면 뒷사람 전부 무효예요. 그럼 보세요. 병이 A에게 팔고 등기했어요. B에게 팔고 등기, C에게 팔고 등기, 이걸 언제 탔어요? 이게? Z까지 팔고 등기했더라도 앞사람 무효잖아요? 그럼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다 무효예요.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그래서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다 무효입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것을 100명, 1000명, 10,000명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게요. 복잡하니까. 평가해 하는 겁니다. 그럼 병은 아무튼 억울하죠. 아니 등기부를 누가 만들었죠? 국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공무원 합격했잖아요. 그자가 만든 등기부를 병은 믿고 산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더라도 앞사람 무효죠. 병 보호 안 됩니다. 병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등기부가 을을 소유자로 공시하죠. 공시. 그래서 등기부가 을을 소유자로 공시하거든요. 병은 그것을 믿었죠. 그래도 앞사람 무효면 병 등기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태도예요. 결국 절대적 무효와 등기 공신력이 없다. 같은 말로 봐도 돼요. 이 똑같은 현상을 두고 민법총 측에서는 앞사람 무효면 다 죽어. 절대적 무효라 그래요. 등기편에서는 믿었더라도 보호 안 되죠? 등기편에서는 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로 보면 같은 말. 우리 유럽과 다르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이제 큰일 났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살 때는 앞사람이 유효인가 알아봐야겠네요. 앞사람이 무효면 나도 무효거든요. 그럼 값도 알아봐야겠네요. 값이 무효라면 전부 다 무효니까. 그 말은 맞아요. 내 앞사람 누군가가 무효면 나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그 말은 맞아요. 누군가가 무효면 나도 무효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앞사람이 유효인가 알아볼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는 등기를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등기를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 앞사람이 무효라면 나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내가 병이라 할 때 내 앞사람이 무효일 일은 내 죽을 때까지 나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니까 다 유효면 시험에 낼 게 없죠. 시험이니까 무효를 가정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내가 병이라 할 때 앞사람이 무효일 일은 내 죽을 때까지 발생하지 않아요. 확률상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없어요. 로또 1등 일주일에 몇 명 나와요? 막 5명, 1명 나오잖아요. 이런 사건 본 적 있어요? 이런 사건은 1년에 한 번 뉴스에 나올까 말까예요. 1년에 한 번, 한두 번.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은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는 등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등기를 믿고. 근데 정말로 억만분의 1 하나 앞사람이 무효라면 나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발생한다 안 한다? 로또 1등 된 적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 무효라면 나도 무효가 된다. 이것을 절대적 무효. 그래서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효 취소하면 아무 말 없으면 원칙 다 절대적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 사회적 타당성 이쪽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너무 약간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10분 쉬가시고 이제 사회적 타당성을 보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